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7월 1일 하반기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아침입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7월 달이 시작됐다라는 게 조금 실감나지 않기도 하고 또 6월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증시를 보냈기 때문에 다소 기대 섞인 시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화할 내용들은 많아 보이고요. 주도 섹터가 어디일까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부터 복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가 마감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0.2%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죠.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한동안은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이날은 상승 종목 개수가 그래도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변동, 경계감이 나타났어요. 다만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일부에서 반등이 나왔죠. 증권보험 그리고 낙폭과대주에서도 상승세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온기가 좀 다양한 섹터로 확산됐던 하루였기 때문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IT 소부장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BM도 반등했습니다. 엔터 쪽에서도 상승 흐름 확인이 됐고요. HLB 생명과학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오 쪽이 이 때문에 조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여러 가지 소식 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대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확전에 대한 우려도 등장했죠. 거기에 주말에 있을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 프랑스 1차 총선 정치 이벤트 전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3시경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 스포트의 움직임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괜찮았던 섹터 내에서 방산 쪽은 중동 리스크 이슈와 함께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가면서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 그리고 LIG 넥스원 10% 급등했고요. 해운 같은 경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홍해 사태 장기화 이슈,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직스 등 이렇게 해운과 물류 쪽의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김태성 본부장이 해운 물류 쪽 이슈에서는 대한해운과 단기적으로는 STX 그린로직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XL 쪽은 물음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날 CXL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건 바로 네오셈이죠. 네오셈이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의 주가 급등 이날 12%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오킨스 전자도 이날 급등세를 이어갔죠.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날 21%의 폭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밖에 엑시콘 등의 종목들도 괜찮은 시세가 있었으나 CXL 쪽은 이날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에서 CXL 경쟁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반도체 내에서 좀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여서 CXL 쪽이 네오셈을 중심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결고리로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024년도 제일 큰 이벤트 하나 꼽아본다면 모두들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경제에 연관이 굉장히 짙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주요 증시 시총 규모 기준으로 5월 15일자 기준입니다. 놓고 봐도 미국이 압도적이죠. 세계 시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빅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빙이었죠. 박빙인데 조금 우위는 트럼프였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의 격차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박빙 우위 트럼프 요 정도였었죠. 지지율 격차는 1에서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우위라는 것은 바이든을 비롯한 현 여당에 대한 불안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것에 바이든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가? 시장의 목소리를 취합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높은 물가 및 경제 상황. 트럼프가 앞서는 경합지들의 공통점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표를 조금 더 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외교 정책 등등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면서 박빙의 승부에서도 트럼프가 약간의 지지율 격차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번보다도 가장 앞단에 세워야 할 바이든 리스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에 대선 토론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추가된 영번, 알고 있던 영번을 확인 사살 받은 느낌이었는데 고령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90여 분 동안 어떠한 도움 없이 단 두 사람의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곤 있으나 가장 큰 이야기는 바이든이 고령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러니까 고령 리스크를 해소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주된 평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78세, 바이든 81세입니다. 정말 박빙의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단은 화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호전적으로 굉장히 강한 말투, 빠른 이야기를 꺼내들던 트럼프와는 좀 대비된 바이든의 느린 말투,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극, 조금 초점을 잃은 표정 등이 지적이 되면서 힘겨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트럼프는 신뢰도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바이든은 초점을 잃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령 리스크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건강과 각각의 도덕성 문제 하나씩 크게 보여준 대선 토론이었는데 어느 쪽에 승기를 줬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트럼프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약진하면서 67%의 지지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2배가 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활동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걱정하는 것은 유럽권의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세워야 한다. 혹은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토론에서 무기력해 보였고 두서없는 모습이었다. 유럽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절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 날, 이제 토론 다음 날 바이든은 새로운 유세 현장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더 강경하고 더 호전적인 모습을 그 전날과는 사뭇 다르게 반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물러날 것이라는 우려감 대비해서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내가 과거처럼 토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1월엔 이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고 나는 진실되다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1차 대선 토론에서는 트럼프에 좀 더 점수를 주는 듯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뉴욕장에도 반영되기도 했죠. 자, 대선 수혜주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쪽을 본다면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친환경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EV, 2차 전지, 신재생, 대마초, 공공의료 확대, 또 정당 후원 측면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는 강한 보호무역과 동맹국 경시정책, IRA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고 방위산업,
전통 에너지, 석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감의 빅테크와 금융, 양자 컴퓨터, 가상화폐까지 트럼프 수혜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누가 되더라도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 안전지대, 인프라와 산업재, 원전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내용들, 흐름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혜 업종보다는 안전한 영역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6월 24일경에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어디가 되더라도 이 중간지대는 나름 안전망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날 LS증권의 자료를 인용했던 것이고요. 변압기와 두산바켓, 이런 인프라와 산업재 쪽, 원전에 대한 니즈, 그리고 대중무역 규제 속에서 조선바이오 등을 언급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다수가 좀 공감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는 매크로 환경 변화에 더 주목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수혜 시나리오가 그렇게 맞아떨어졌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에 당선을 저점으로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거야 이런 목소리 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상승 반전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2017년도 트럼프가 취임할 당시에 달러 강세를 전망했었으나 17년도에는 달러가 되려 약세를 기록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그리는 사전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성은 단기적으로만 살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다. 오히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이런 정치적 이벤트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이런 대선의 이야기가 뉴욕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이날은 중요했던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5월 PC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물가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장 초반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 이후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비치 대비 상향 조정됐고요. 6월 시카고 PMI가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ISM 제조업 PMI가 나오기 전에 시카고 PMI가 올랐기 때문에 ISM 제조업 PMI도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죠. 그러면 결국 금리에 대한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로 이어졌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향되다 보니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 쪽에 조금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 것도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채권 월말 리밸런싱 여파 분석도 나오면서 장 후반에는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0.7% 떨어졌죠. 이런 국채금리 상승의 요소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대형주 매물 출회에는 반기 말 결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쏟아진 것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자, 애플이 1.6% 떨어졌는데 5월에서 이제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 말 결산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걸로 시장은 추정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웰스파고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 떨어진 반기 말 결산 매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나이키는 실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북미 수요나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20% 급락하기도 했네요. 자, 뉴욕장 전반적으로는 빅테크가 반기 말 매물 추정되는 내용으로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빼고 이 두 종목을 빼고는 반도체 쪽이 나름 괜찮아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되려 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상반기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정말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메타, 아마존, MS도 좋았습니다만 일라이릴리가 5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트리스트 증권에서는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목표가를 $1,000로 올려잡는 흐름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 좀 주의하며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반기 암젠의 참전 이슈까지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네요. 자, 뉴욕장에서는 빅테크의 이런 매물 이슈로 조정받는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전기차와 태양광 쪽에 하락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조금 우세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바이든의 친환경 종목군들이 떨어졌습니다. 리비안, 니오, 퀀텀스케이프, 퍼스트솔라, 썬노바 등 하락했고요. 헬스케어도 일부는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앞서 봤던 정당 후원 종목들, 바이든 측의 정당 후원 종목이어서 이들은 같이 떨어지는 모습 드러났네요. 자,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식을 또 세 곳이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락한 쪽 보시면 태양광, 풍력, 마리아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바이든 쪽의 종목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날 그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뉴욕장까지만 일단 우선 살피고요. 하반기 전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증권사 전망들을 정리해 주셨다고요? 네, 증권가 전망을 꼭 이맘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3,000P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가 지난주에 딱 끝이 났습니다. 유종의 미를 모두 거두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하반기 우리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7월 1일, 1일이라는 숫자가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아서 3,000P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증권가 평균 코스피 예상 밴드 보시면요. 3,000부터 3,200포인트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증권에서 가장 높은 상단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000포인트는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하면서 국채금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강세가 전개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3분기에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환율이나 유가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상반기 중에 거의 8% 정도 상향이 됐었고 내년에 코스피 단기 순이익이 올해보다 25%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 주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인데 4분기에는 증시 레벨과 주도 업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라서 우리 변동성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얘기를 했고요. 앞서 민영 앵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종들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주인공이 어느 쪽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AI 반도체가 지배를 했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거기에 또 많은 포인트가 몰리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후발주자들이 좀 부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유망한 섹터들 봤을 때 자동차부터 조선, 금융, 방산 그리고 음식과 화장품까지 숫자로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매출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쪽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를 꼽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8월에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어서요. 이 자사주 매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몰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꾸준히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자금을 또 많이 확보를 한다면 당연히 주주 환원책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K방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주목을 받습니다. SK증권에서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능이 좋은 데다가 가성비 무기 수요가 올라가면서 여전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와중에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 한인마트를 넘어서 이제 여러 채널로 입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기 품목이 라면, 김치, 고추장에서 이제는 너무나 다양화가 됐잖아요. 냉동 핫도그부터 냉동 김밥까지 이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양이 이제 냉동 핫도그, 냉동 김밥 쪽이었는데 상반기에 9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시각이 어떨까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부터 6월까지 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30%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3% 정도 상반기에 밀렸죠.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었고요. 코스피 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20%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는 정말 증시 주도주 역할 잘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좀 마음 아픈 섹터이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앞서 우리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시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벌써 뭐 우세하다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관련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들고 혹은 폐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전기차 수요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판가 하락하는 캐즘 이러한 이야기들 하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유안타증권에서는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과는 별개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전기차부터 ESS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 데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도 워낙에 이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이니까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7월의 첫 주는 그러면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미증 시는 또 휴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 먼저 테크 보셔야겠습니다. 7월 5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있거든요. 또 마이크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가 견조했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삼성증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주로는 삼성의 시간, 삼성전자부터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YC 등등 있고요. 레거시와 AI테크까지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는 마찬가지로 이제 불안한 정치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도 있었고 다음 주에 또 프랑스와 영국의 조기 총선도 있습니다. 든든한 수주부터 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풍산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출 쪽은 마찬가지로 숫자로 증명을 잘 해내고 있어요. 7월 1일이니까 오늘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나올 예정인데 상반기에 변압기부터 음식료 쪽 그리고 화장품까지 관련해서 잘 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주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숫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동차부터 변압기, K푸드와 뷰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적 장세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적 시즌이니까요. 2분기에 코스피 상장사 실적 전망치 보시면 한 달 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반차에 주목을 해야겠죠. 올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들이 선전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9%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기존의 주도 업종의 강세와 쏠림 현상의 심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합니다. 7월에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조선까지 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섹터들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는 또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7월에도 IPO를 앞둔 기업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프트업이 좀 빠릅니다. 7월 3일쯤인 것 같은데 게임 업종들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일전기라고 하는 전력기기 쪽 1년 사이에 기업 가치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변압기 테마에 함께 또 상승했었기 때문인데요. IPO 통해서 1조 원의 몸값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특수 변압기 제조 기업이라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특수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용되는 변압기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또 로봇 관련해서도 있고요. 의료기기 관련한 이제 IPO 예정된 기업들도 있는데 2024년에 IPO를 추진했던 헬스케어 기업들의 4분의 3이 무려 의료기기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장에 뭔가 우리가 신약 개발부터 기술 수출까지 기대하기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 쪽 고령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고 AI와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제가 6월 20일에 게임주 브리핑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또 대여이니만큼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중요해 보입니다. 이 공모 청약일이 7월 2일부터 7월 3일 그러니까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피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을 부탁해 하반기 증시 전망부터 유망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까지 잠시 후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얘기해 주셨고요. 유망 섹터 그리고 그 가운데 탑픽 종목 잠시 후에 전략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확인해야 될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결산편에서 숫자와 시장편 그리고 섹터 테마편을 같이 다뤄봤었는데요. 상반기 시청자분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파란만장했다. 그것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극강의 순환이 돌았었고 주도 섹터도 계속해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던 장이었죠. AI 쪽 그리고 그 가운데 반도체 무한루프가 돌았었고요. 고환율과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반도체, 조선 등 수혜 이슈 있었죠. 자랑스러운 K가 붙었던 전력 푸드 뷰티 쪽, 불안한 중동 이슈, 해운 에너지, 조선 쪽에 영향을 줬고요.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명했습니다. 바이오나 게임주 확인할 수가 있죠. 진격의 바이오 종목들은 상반기에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삼바나 셀트리온 상반기 상승률 보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뜨거웠던 밸류업 쪽, 2분기에는 조금 쉬어갔는데 하반기에는 어떨지 지켜보고 싶고요. 애플 이슈 있었죠. 뉴페이스, 유리기판, CXL, 뉴로모픽, 전고체, 대왕고래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 등이 있었고 시세적으로도 이쪽이 괜찮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영역이 점점 확장됐고 그런 가운데 시간외에서 한 번씩 뉴스 나오면서 설레게 했으나 단발적 시세 이상을 내지 못했던 뉴스들도 요 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상징으로는 HBM의 SK하이닉스, 푸드의 삼양식품, 화장품의 실리콘투, 전력의 HD 현대일렉,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비만의 펩트론 등등이 대장주로서 그 테마의 섹터에 조금 센티를 계속 쥐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하반기에는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이 불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상반기의 시세적 주인공으로 놓고 봐도 압도적입니다. 1위권부터 40위권 내에서 실리콘2가 상승률 500%가 넘어갔고요. 재룡전기 356%. 와, 테크윙도 너무 좋았었네요. 대한전선과 HD 현대일렉, 세명전기, LS일렉, 그러니까 전력 쪽 많이 보입니다. 앞서 실리콘2와 함께 토니모리 등의 화장품도 보이고 있고요. 삼양식품 당연히 들어가죠. HBM 쪽에서 한미 반도체도 상승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인공은 이 정도였다라고 추려볼 수 있을 만한 상승세가 일부 종목에서 강하게 등장했죠. 자, 하반기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내용에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가 주도 섹터이다라고 신호를 기다리는 맨 앞단에 AI 반도체 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바이오, 조선 해운 등이 한 번씩 본인들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푸드, 뷰티도 앞단에 서 있죠. 이 뒷단에서 언제쯤 내 차례가 될 것인가 먹이를 뜯길 기다리는 하이에나도 2차 전지 엔터, 로봇, 화학, 철강, 의류, OLED, 건설 등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OLED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회복의 움직임, 지난 금요일에 엔터 쪽도 괜찮기도 했었는데 치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시청자분들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일단 KB증권에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언급을 하나 꺼내들었는데 나름 시계열별로 나열을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물가 안정, 금리 하락을 가져와서 주식시장은 여름까지 완만한 반등을 보일 것인데 가을경부터는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금리를 자극한다라는 건데요.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관세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를 자극하고 소득세 감면한다는 것은 채권 발행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여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가을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를 약간 매도하고
제2의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실적 장세는 개별주 랠리이고요. 그 가운데 선택지로 KB증권은 금융주와 소비재 테마 그리고 R&D 투자 플러스 방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은 실적 장세에서 금리가 올라올 때 오히려 반도체가 살짝 쉬면 언제나 올라오는 정확히 반도체와 데칼코마니를 보였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금융주를 선택지에 넘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소비재는 화장품과 푸드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미국으로의 소비가 들어가는 엔터나 콘텐츠 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밸류업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소비단으로 추가를 넣어놨네요. 그래서 KB증권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고 과거 평균 PER 대비 낮은 영역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HL만도 SL, 화장품은 한국콜마, 카지노 파라다이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는 TNL과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는 얼마 전에 리쥬랑 관련해서 저희가 좀 종목 특징주로 자세히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상장인 증권에서 파마리서치에 대한 목표가를 상승률이 40% 더 있다. 이렇게 추가된 보고서 오늘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적 우려 전까지는 괜찮을 PER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이렇게 추려져 있네요. 전력 화장품, 음식료에서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HD현대엘렉, 삼양식품, 클래시스 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들어옵니다. 제 마음대로 해방전이라고 오늘 연결고리 넣어봤는데 해는 조선해운, 방은 방위산업, 전은 전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방산부터 보겠습니다. 이후 집행위원장이 10년간 국방 분야에 738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방산 쪽 뭐 국내에서 수주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야 매일같이 추가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1차 토론 후에 트럼프 승률이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수정앵커도 말씀주셨다시피 방산 쪽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안전지대로는 앞서 본 전력 인프라 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은 계속해서 들어간다라는 점. 조선과 해운 뉴스도 계속 나오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금요일마다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 불안에 트럼프 집권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 이제 물동 운송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해운 쪽의 모멘텀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죠. 해운은 어찌 보면 조선의 전방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체크가 필요한데요.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조선에게는 국내 조선사에게는 더더욱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탄소 감축 이슈 속에서 천연가스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선이 많아서 이 교체 수요 사이클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승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 중고조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 섹터 센티가 점점 개선되면서 상승폭도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운항거리가 늘어나면 소모품의 교환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자재 쪽까지 같이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선 밸류체인은 제조, 엔진, 피팅 밸브, 설비, 구조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그리고 밸브사들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건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네요. 젤렌스키가 몇 개월 내 이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 황급하게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건설기계, 지뢰, 토목, 모듈러 쪽, 그리고 농업, 식량, 종자 쪽 넣어봤고요. 전력망 당연히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전 얘기가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자,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하이닉스 뉴스 있었죠. 5년간 103조를 투자하겠다. 투자액의 80%를 HBM 등에 집중하겠다. AI 쪽에 집중한다라는 거였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BM 테스트 검사 계측 장비 관련 연결이 되는 내용인
상황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하반기 AI PC 격돌한다. 이거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NPU 쪽을 좀 더 자극을 하죠. 그래서 관련주들 넣어봤고요. CXL 뉴스가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연결고리 말씀드렸는데 관련 종목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 뉴스까지 봤고요. 이번 주 일정입니다. 바로 오늘은 한국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운행 재개 뉴스, 중국의 항공우주 조성 금형장비 수출 통제 실시되고요.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크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줄로 해놨고요. 이제 나토 정상회의 7월 9일에서 11일 열리고요. 또 월 말에 FOMC, BOJ 회의 등 자리하고 있고요. 7월 4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죠. 7월도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내내 각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둘 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도덕성 문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팩트체크 이슈 트럼프 쪽이었고요. 바이든은 고령화 리스크가 더 부각됐습니다. 저도 대선 토론을 실시간으로 계속 틀어놓고 봤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9월에 또 다음 토론이 있기 전까지 이게 좀 계속 이슈가 될 텐데 판단 좀 내려주세요. 참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1차 토론은 항상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정책 얘기 거의 안 나오고요. 서로 이제 상대방 비방이 이제 우선이었는데 바이든이 너무 말을 잘 못했다. 근데 이게 고령화 때문인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니까 그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아예 대선 포기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 뭐 조심해야 되지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차, 3차 아직 남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선 토론회 할 때는 2차 때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인 그걸로 코로나 그때 얘기였나 뭔가로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2차, 3차를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지금부터 이제 이득 보는 섹터, 피해 보는 섹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는 같고요. 다만 이제 피해가 많을 거냐, 득이 많을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이기면 당연히 현재 그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간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할 겁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IRA 관련된 보조금들 많이 축소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중국 대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해지면서 반대로 반도체 쪽은 반사수혜 보는 것도 있을 거다. 또 그다음에 신재생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자동차 쪽도 사실은 하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좋은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항상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얘기할 때 운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트럼프가 돼버리면 또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정말 운이 없는 걸 또 하반기 때 이어갈 수도 있을지라는 의문도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조심은 하되 뉴스 플로우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연말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판단해 가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눈여겨볼 섹터와 탑픽 종목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하반기 시작일이니까요.
저희가 질문을 드렸죠. 하반기 유망 섹터 3개, 그리고 탑픽 3개 골라주세요. 어떤 걸 고르셨나 봤더니 자율주행, 로봇, 휴대폰. 상반기의 주도 섹터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하반기에 새로이 부상하리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가 사실은 이렇게 벌써 브릿지돼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괜찮은 대표적인 sektor들이 있죠. 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된 것도 최근에 이제 수출입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서 또 뻔한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율주행, 로봇, 핸드폰 관련된 것들은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주도주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시장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도주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의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먼저 이제 자율주행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뭐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8월 8일 정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관련된 것들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자율주행 섹터가 그러면 막 미친 듯이 가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갑자기 레벨 4, 레벨 5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찌됐건 테슬라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미 7월부터 신차를 유럽에 갖다가 놓으려면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장치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장치 레벨 2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래서 7월과 8월 이슈를 점쳐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레벨 4, 레벨 5는 아니지만 레벨 2와 레벨 3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레벨 2, 레벨 3 같은 경우가 지금 27년도까지 뭐 연평균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한 70% 이상 정도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 얘기할 때 연평균 성장률 몇 프로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50%대. 50%.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까지 뜬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탑픽을 뭘로 보시는지? 자율주행에서 이제 결론은 자율주행에서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도 넥스트 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양쪽의 수혜를 보는 게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아다스 레벨 2로 대부분의 차가 이제 상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영상 처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사용가 많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 될 거다라는 게 유럽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증권사 최근 자료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하반기 쪽 보면 영상 처리 관련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도 추가 매출이 조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넥스트 칩이 그 자율주행 안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유망 섹터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그 가운데 탑픽은 넥스트 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떠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식상하지 않게 찾아보신다라는 컨셉이었고요. 자율주행, 넥스트 칩 기억합니다. 두 번째가 로봇입니다. 로봇은 우리가 익숙한 그 여러 스토리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쪽 종목에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가 조금 이제 대세가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뭐 투자도 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도 뭔가를 조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하면 관절 뭐 이래서 액추에이터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액추에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액추에이터 얘기하셨으니까 그 액추에이터가 보면 회전형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 전후진하는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기존 다른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대비해서 4배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액추에이터 안에도 또 모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로봇 산업을 얘기할 때 왜 로봇 산업이 가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용 로봇이 하는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한계성이 조금 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안 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항상 로봇이나 신산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국산화. 네, 그러면 이제 국산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정책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섹터들이 분명히 생길 네. 거고, 플러스 알파 로봇 산업은 정부에서도 밀어주지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산이냐 레인보우냐로 질문 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두산보다는 레인보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전체 매출 비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누구한테 더 이득이냐라고 하면 저는 가전 쪽이 훨씬 더 네. 활용처가 더 넓다라고 봐요. 삼성에서 안 밀어줄 수 없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 얘기했는데 정부의 국책 사업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또 열심히 또 비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제품군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협동 로봇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쪽에서 압축된 전략, 레인보우 로봇,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스토리 내에서 성장 기대 좀 높게 쳐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유망 섹터로는 앞서 휴대폰 얘기해 주셨는데 대충 눈치챘습니다.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R 폰에 네. 대한 기대, 그것을 본다면 애플 관련주에서 압축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휴대폰은 사실은 다 좋아요. 왜냐면 이제 7월 10일 날 사실은 이제 삼성 것도 네. 언팩 행사 하죠. 근데 이제 또 그 올림픽 시즌에 엮이니까 광고 계속 때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앉기 위해서 애플도 열심히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뭐가 더 그래도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조금 집중이 될까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폴드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노텍. 네, 이노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사실 애플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너무 달라요. 근데 최근에 회복은 조금 했지만 아마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기존에 사실은 아이폰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12, 13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지금 저장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바뀔 시기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16이 나올 때 아마 하반기 때 9월에 출시 예정이긴 네. 하지만 7, 8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전 예약이나 출시일 예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나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부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조금 강한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유망 섹터와 그 가운데 종목으로 넥스트칩과 레인보우 로봇, LG 이노텍 이렇게 세 종목 주셨으니까요. 저희 관심 갖고 추적하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와 하반기의 시작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